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철학 제5강 개념 뿌리들 영혼 개념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서양 고대 그리스에서 영혼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제 신화적인 사유에서 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제 인간과 문화의 어떤 대비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혼의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확대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플라톤 이전에 자연론에서는 그 피시스라고 하는 그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을 포함한 어떤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소피스트 또 플라톤 이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 피시스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피시스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강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하는 이제 우주 전체가 피시스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피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인간과 문화에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삶,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모스의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문화의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법이나 이런 어떤 제도의 세계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죠. 인간을 그 주체로서 삼고 있는 그런 세계와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 이게 이제 그 피시스라고 하는 어떤 자연, 만물로서 또는 우주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둘이 이제 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피스트 시대에 특별히 이제 그 기원전 이제 그 5세기에 이런 어떤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원래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수뇌 교사다라고 할 수 있죠. 아테네가 이제 민주정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정치적인 이제 레토릭을 이 수사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웅변술이라든지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서 빠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고 또 굉장히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식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던 그런 측면은 이제 순회 교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 뭐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서 또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또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전체를 전부 다 통합해서 뭔가 자연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렇게 그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인 배경 또 공간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간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예속돼서 이 자연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연 철학에서는 이제 뭐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아르케가 흙불 물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의 삶의 양태 인간의 문화들은 그렇게 딱 하나로 규정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남성성은 이런 것이고 또 여성성은 이런 것이다. 또 뭐 법률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주의다 아니면 뭐 공화정이다 아니면 뭐 귀족정이다 아니면 뭐 독재정이다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획일화되고 규정화될 수 있는 뭐 이게 흙이면 흙이고 공기면 공기고 물이면 물이고 H2O는 H2O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이제 과산화수가 다른 거죠. 이건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 다난하죠. 복잡 다난해서
무언가를 딱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피스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탐구, 이 문화에 대한 탐구는 자연에 대한 탐구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탐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더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별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달을 관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는 또 다른 어떤 이런 어떤 그 자연 철학의 문제와는 독립적인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수렵이나 채집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노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사람들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여러 그런 또 이익들이 상충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페르시아와 다르고 이제 그 이탈리아와 다르고 그리스와 다르고 이제 그리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제도, 정치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피스트들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자연으로부터 피시스로부터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노무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들의 어떤 그런 방법론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소피스트는 대부분 다 또 회의주의자거나 아니면 상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런 제도가 옳고 또 그리스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여기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저 사회와 이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되고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옳다 또는 이제 좋다라고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반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자연과는 다른 것이지만 문화 속에서 보편적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틀들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가치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으면 저기서도 좋아야 되고 저기서 안 좋은 것이면 여기서도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편적 원리를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특한 어떤 정신적 잠재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공감하게 되죠.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인간이 너무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인간이 이 자연을 도구로 삼고 그 도구를 너무 이제 그 일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가 파괴되고 뭐 이런 어떤 결과로서 또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들을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뭐 현대 이제 그 뭐 생명 철학이라든지 생태 철학 뭐 이런 어떤 자연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고대 BC 5세기경에서는 이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이다라면 이제 이제 21세기에서는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상태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구분과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철학적인 그런 어떤 주제들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로 이제 이 초월과 내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제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우주적인 세계관, 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돌봄, 인간에 대한 계몽, 이런 어떤 그 약간 미크로적인 이런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둘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플라톤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철학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제 큰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심오하지만 거기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뭐 분자처럼 또는 원자처럼 그런 어떤 구성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연 세계에서는. 반면에 또 이제 인문주의 또 휴머니즘 입장에서는 그 삶의 양태에 대해서 뭐 윤리학이라든지 미학이라든지 뭐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것이긴 하지만 인간을 어떻게 보면 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어떤 철학적 깊이는 또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요즘에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문화를 다루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면서도 또 굉장히 어떤 조잡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 자연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출발점이 이제 인간의 뇌라든지 인간의 육체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뇌에 불과한가, 1.5kg짜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가, 똑같이 이제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DNA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인간은 이제 뇌 이상, 이 1.5kg짜리 고기 덩어리 이상의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 자연과학, 반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완전히 그 과학적 토대를 제거해 버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상상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과학적 토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장난에 불과할 수가 있죠. 너무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또 현실 세계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이런 어떤 담론들은 특별히 그 무의미한 뭔가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쓸모없는 그 단순한 이야기다라고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물리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인 토대에서 또 심리학적인 토대에서 이런 어떤 실험과 관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전히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양태들 또 생각하는 어떤 사유 구조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100%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함몰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자연과학적인 방법론과 그런 어떤 실험과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응용하는 것이 또 인간을 좀 보다 더 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연과학적인 자연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플러스 소피스트들과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또 인문학적 담론 이 두 가지들을 이제 혼용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또 인간들의 어떤 삶들을 그런 어떤 구조를 이제 밝혀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타고라스나 이제 엠페도클레스에서 이제 시작된 그 출발점이 이제 영혼이 비물질적일 수도 있다. 영혼이 이제 비물질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어떤 그 두 철학자들의 담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플라톤의 영혼 개념이 약간 조금 다른데 똑같이 이제 푸시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삶에서 드러나는 그 영혼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플라톤은 영혼을 조금 더 높여서 추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적 또 이제 형이상학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떤 거대한 형이상학적 체계,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어떤 삶에서의 푸시케가 아니라 그 삶을 초월해 있는, 그렇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고차원적인 것으로서 영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던 피타고라스 학파에 이제 기인하고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오르페우스 종교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오르페우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 뭐 여러분 이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지옥에 끌려간 이제 에우리디케를 찾으려고 오르페우스가 이제 하데스가 지옥이죠. 지옥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페르세포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에우리디케를 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우리디케가 다시 뒤를 보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화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 신화, 특별히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특별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서 이제 롯의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뭐 신이 이제 심판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유황과 불로 이제 심판을 하면서 롯의 가족만 이제 탈출을 시키는데 절대 거기도 이제 뒤 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 롯의 아내가 자기가 놓고 오는 이제 그런 재물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오르페우스인데 이 오르페우스의 종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영과 육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래서 더 극단적 이원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극단적 이원론의 시초인데 이게 이제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연철학 시대는 이제 이런 피타고라스 학파는 굉장히 다르게 영혼이 물질이다. 물론 이제 특수한 물질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오르페우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적인 것하고 이게 물질을 초월하는 것 이것을 이제 구분하게 되고 이 물질적인 것은 이제 인간의 신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물질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 어떤 정신 또 영혼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반복되는 것들인데 나중에서 이제 플로티노스가 이 신플라톤주의 이 플라톤의 생각을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밀어붙인 게 신플라톤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부터 이 존재들이 유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흘러나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흘러나오는 단계에 따라서 뭐 천사 뭐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혼, 육체 이런 방식으로 그 존재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음, 이제 기독교 사상의 AD 3세기경 이후에 뭐 바울이라든지 그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이 도구마들을 교리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교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이단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이제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인간의 영혼만을 인간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이런 어떤 또그 신학적인 사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대 철학에 들어서는 또 이제 데카르트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데카르트는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본유관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본유관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또는 이제 이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이제 이 가사적인 부분,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과 불멸의 부분, 이 인간의 이제 영혼이 있는데 이 가사적인 부분은 우리의 이제 신체이고 육체이고 우리가 신체가 부패하고 죽지만 인간의 영혼은 이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그 윤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인간의 영혼은 이 세계를 돌고 돈다. 순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영혼 불멸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육체는 이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다. 형벌의 수단으로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가둬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죽는 연습인데 어떻게 죽는 연습이냐면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죠. 육체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이 바로 그게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급적 육체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지는가, 멀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가사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감정이라든지 뭐 욕구라든지 이런 어떤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연 철학적인 영혼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뭐 우리의 뇌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사적인 부분, 죽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불사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영혼, 이 어떤 초월적인 영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서 굉장히 고유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은 불멸하니까, 계속해서 살아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걸 또 형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데메르로스가 인간에게 불어 넣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그 기독교 신화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아담을 만들면서 코에 생기를 넣어주게 되죠. 프네우마를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영혼이 그 인간의 육체 속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게 되는데 그 흙 속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그 인간을 이제 호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호모의 라틴어가 이제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후무스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경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가사적인 부분에 육체에 신이 영원한 존재로서 형상을 불어 넣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신 반인이죠. 반 육체 반 영혼인데 그 반 영혼이 바로 이제 이 영원한 존재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육체와는 다른 어떤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또 가능성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신이 먼저 이제 인간의 영혼을 만들고 그 영혼을 몸에다가 육체에다 넣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인간 세상사에 대한 어떤 경험 이전에 이미 영혼 속에 진리의 씨앗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본유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부터 태어날 때로부터 이런 어떤 본유 관념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로크가 이야기하는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 백지 상태는 타블라 라사는 이제 인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여러 가지 인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데카르트는 이제 인간은 그런 경험 이전에도 인간이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나 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제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언어 본능 같은 거예요. 언어 기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다른 동물들은 없는데 인간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언어 관념이에요. 언어 개념.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입력이 돼가지고 뭔가 이 분절화된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분절화된 잘라질 수 있는 또 이런 형태의 이제 음성 언어 또는 문자 언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 원래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본유 관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유 관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본유 관념 때문에 현상계를 넘어서 우리가 실제를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유 관념 속에는 이 세계 형상 어떤 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미 내재해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간은 이 세계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초월적 존재론이다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사유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조물주 신이 등장하게 되고 이 신이 이 탈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모방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을 만드는 것이죠. 또는 이제 이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제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제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물주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요.
기독교에서 이제 엑스데이 힐러라고 무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를 하지만 플라톤은 이제 데미우르고스는 있는 것, 특별히 이제 형상을 모방해서 인간의 영혼을 형상을 모방해서 이제 형상을 우리가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데아를 모방을 함으로써 이 세계를 이제 만들어내 놓은 존재가 바로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이나 구성의 의미가 강하죠. 그러던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이제 무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창조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신이 이 탈물질적인 영혼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구현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이 초월적 존재론 이제 커다란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심신론에서는 이제 심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음 심자와 이제 육체 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육체는 이제 가사적인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것인 반면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인간에게서 가장 고유한 어떤 정신이나 이제 마음 또는 이제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혼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물질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이 탈물질적인 것은 이제 형상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데아.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이제 영혼이 육체에 구현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은 대우주인 이 세계와 유비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어떤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안에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똑같이 초월적 구조론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육체에 상하는 이제 세계의 외피를 뚫고 이런 어떤 실제 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5kg짜리 그 고기 덩어리로서 뇌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그 뇌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뭐 영양 섭취하거나 아니면 욕구나 욕망을 어떤 그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인식, 세계에 대한 어떤 진리,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이제 인간이 그 고기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덩어리와는 다른, 그러니까 뇌가 고기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 덩어리와는 다른 어떤 것들을 꿈꾸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그 고기 덩어리와는 다른 이 뇌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와는 다른 어떤 것들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닌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 이게 이제 세계의 위피를 뚫고 실제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죽음, 또 초월적인 세계, 뭐 그 또 형이상학적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1.5kg짜리 고기 덩어리에 전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세계들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이제 인간이 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 이 초월성의 역할들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탈물질적인 물질이 아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인 삼각형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뭐 그 각이 이제 넓든지 항상 이제 불규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사유 속에서는 내각의 합이 180도인 완벽한 삼각형, 완벽한 원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가정을 하고 그런 어떤 수학적 작업도 물리학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인간은 경험해 볼 수 없고 그건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나 육체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우리의 사유로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 이상의 어떤 거, 고기 덩어리 이상의 어떤 것으로만 접근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인간에게 알려지느냐. 그것은 이제 이 초월 철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기 덩어리와 다른 세계들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신과 반인간인
이런 어떤 그 양면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플라톤은 이제 이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적인 부분, 이건 이제 불사의 부분이에요. 죽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죽는, 없어지는, 이제 썩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감정, 튜모스라고 하는 것과 욕망,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 욕망의 부분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그 뭐 이성은 로고스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사유 능력, 정신, 뭐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마음에서는 이제 그 현대에서 마음에서는 이제 이성적인 것과 그다음에 감성적인 것, 욕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튀모스라고 하는 이제 말은 이제 감정 일반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안드레이아라고 하는 용기 또 이제 뭐 번역본에서는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있고 또 이제 의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제 의로운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이제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또 전투에 이제 나설 수도 있겠죠. 특별히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제 그 호메로스가 이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영웅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디세우스라든지 뭐 헥토르라든지 또 아킬레우스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웅들의 최고 덕목이 바로 이제 티모스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들이죠. 이제 감정이긴 한데 뭔가 이제 의로움, 어떤 절대적인 옳음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욕망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요소인데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의 영혼 중에 가장 저급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밑빠진 독수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즈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그 욕구들이 있죠. 니즈들이 있는데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욕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이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는 그런 어떤 차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욕구나 욕망들을 제거하고 이 이성이나 튜모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은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을 마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부가 하나는 백마 로고스적인 요소, 하나는 이제 흑마 이거는 이제 그 에피티미아의 요소인데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려고 그래요. 이 이성적인 부분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망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다른데 이 두 개를 조화를 시켜서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부의 역할, 이 영혼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 따르면 이제 이 폴리스도 이런 어떤 그 이성, 감정, 욕망에 따라서 이 계급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자 계층, 뭐 철인왕이라든지 이런 지도자 계층은 이제 이 머리로서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호자 계급, 이 전사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무사 계급들은 이제 이 튀모스라고 하는 그 올바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가슴에 해당하는 중류층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망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산자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인체에서는 또는 그 폴리스에서는 이제 그 하체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영혼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들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들과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대에는 인간학하고 정치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인간학은 철학적 부분이고 정치학은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고대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 학문적인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엮어서 어떤 전체적인 시각, 종합적인 시각 또는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이제 시각이 왜 중요하고 왜 또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제 이것들의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분리되어 있는 개별 학문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렇게 포괄적 사유를 통해서 큰 틀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다른 어떤 대화편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분류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어떤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어떻게 또 현대 사회에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고 이런 방식의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동양적인 그런 사유와 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